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연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것들만 봐도 내가 이거랑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문의 사항도 꽤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할 목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사는 게 어떻겠느냐, 얼마까지 깎이면 사면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가격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본인이 적정 매수가까지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들으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본인이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 오면 사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처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꼭 한번 합니다. 지금 가격하고 1년 전 가격이랑 이런 거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판단해서 사고 못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선 첫 번째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신 분이 이 팔아야 되는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또 하락을 기다렸다가 산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자체가 다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듯이 이 언론 자체에 뉴스나 포털 사이트, 여기서도 하락에 관련된 악재성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이 상승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럽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락 이야기하고 폭락 이야기하고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보다. 진짜 시장이 좀 가라앉고 있으니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비슷한 때가 있었죠. 작년에 파리대책 때 이렇게 하셨다가 그냥 팔아서 눈물 삼키신 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일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망이고 사라 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냉철하게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고 온전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잡소리가 너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2019년 내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비수기 플러스 조정기, 이게 혼합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자, 아래 보이시는 표는 서울시 매매가격 증감률과 그리고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은 11월달 지수고요. 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강력한 9.13 대책 이후로 매매가격 증감률이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월달에 피크를 찍고 이 11월달 와서 확 떨어졌죠. 자, 이 9월달이 이 똘똘한 한 채 붐이 가장 피크였던 시기였고요. 이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금융 규제 자체가 상당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급격히 굳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거래량 자체로 볼 때도 이 6월달에 우리가 세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7월달부터 8월, 9월까지 상당히 이 동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죠. 중심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13 발표 나고 나서 확 꺾이거든요. 거래량 보면 9월달에 비해서 이 11월달 70% 이상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옆에 그래프에도 보여주듯이 일부 지역과 단지들은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하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표는 또 주요 지역별 5분위 평균 주택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면 이제 전국, 서울, 광역시,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연히 이제 서울이겠죠. 서울 보면은 이 1분위 3억 1,900, 그리고 5분위가 16억 6천. 배율로 따지면 이제 1분위와 5분위 차이가 이 5.2배가 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게 또 두 번째 전세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분위 주택 가격 보면은 거의 전세가율이 70% 정도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이 5분위 주택 가격 보시면은 차이가 2배 정도 나죠. 50%도 안 되는 40%대 이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분위까지의 주택의 가격 변동률입니다. 자, 가장 가격대가 높은 5분위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1분위부터 4분위에 있는 이 주택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이 5분위 주택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2019년부터 실제적으로 이 조세 변화가 시작이 되면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분위부터 4분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강보합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시장 자체가. 다시 앞선 표를 보면은 이 3분위까지는 전세가율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 3분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57% 정도, 거의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가격 이하의 아파트들, 주택들은 하방 경직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위가격 이하의 아파트면 그러면 진입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관망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이 전세가격 증감률을 보면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뭐 그래프상에서는 여기 반등기점처럼 나오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고, 서울은 특히 이 송파구, 강동구 입주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5분위 주택 가격을 봤을 때 5분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강남 지역이죠. 동남권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입주가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야 해당 지역의 추가 하락 기조라던가 주변 지역의 번짐 현상,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가 가능하니까 1월, 2월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반기에 보면은 진입을 할지 말지 포지션이 잡힐 겁니다. 자, 옆에 나온 표는 전세가율인데 2013년 1월부터 계속 올랐죠. 이때가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75%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2억 정도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살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이 전세가격 증감률이 떨어진 거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지, 아직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보긴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2019년에 전세가격이 얼만큼 빠지나, 이것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세가격이 크게 내년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건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조 현상이거든요. 기초 체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세가격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럼 2019년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국 그리고 서울 전체의 주택 평균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일단 9.13 대책 굉장히 강력했죠. 금융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분위 이상, 그러니까 고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몸으로 체감하는 이 시즌이 바로 2019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끔 이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 고가 주택들은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났을 때 주택의 평균 가격을 크게 흔드는 건 당연히 고가 시장이겠죠.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 위기, 뭐 큰 금융위기 이런 게 아니면 오르는 쪽이 있으면 떨어지는 쪽이 있고 떨어지는 쪽이 있으면 오르는 쪽이 있죠. 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하락과 폭락이 오면 떨어지는 자리 있고 오르는 자리 있고 이게 아니라 다 떨어집니다. 전세가고 뭐고 간에 다 하락해요. 저는 적어도 내년에 그런 장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무슨 기우제 지내듯이 폭락이 올 것이다,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외치는 거보다는 좀 기회를 보고 나가는 게 우리 맞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다시 내년에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서울이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평가된
뭐 아까도 보셨지만 1분위, 2분위 주택들이 2019년 거래 비중, 그러니까 거래량 비중을 가져가지 않을까, 얘네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대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단독주택들, 그리고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이 아파트 대체 상품군 주택의 이 구매력 지수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18년 기점으로 해서 이 단독주택 중심으로 보면 구매력 지수가 이제 아파트를 역전을 했거든요.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 단독주택이 더 매력적인 거죠. 이렇듯이 아파트와 대체재 간의 격차가 그간 2013년 기점으로 계속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해소되는 장이 아닐까, 2019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투자 수요는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아파트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뭐 꼬마 빌딩이라던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실 거고, 자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은 뭐 다가구나 아니면 다세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겠죠. 자, 다음 서울의 이제 1급지 그리고 2급지, 3급지는 조정을 맞으나 그 아래급은 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하방 경직도 아까도 보여드렸죠. 높기 때문에 그 견고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된다. 하지만 그게 상승폭이 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른다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자, 다음 공급의 과다로 인해서 이 경남, 충청도 지역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더 이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2019년, 2020년 이 사이만 해도 이 경남만 해도 53,000세대입니다. 이 부산도 곧 반등 시점 나온다고 생각은 되지만 내년도 좀 힘들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도 입주 물량이 많죠. 지금 송파,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번짐 현상이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강남하고 서초까지 이게 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송파구, 강동구는 큰 그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전체 하락이 아닌 해당 구의 일시적 조정 정도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둘 중에서 송파구는 좀 빨리 탈출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 일단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변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맞추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뭐가 있나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이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가 좀 중요합니다. 금리가 이게 인상 속도가 빠르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이길 장사가 없거든요. 무조건 다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과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굉장히 큰 변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어지는 얘기인데 강동하고 송파에 이어지는 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 물량에 따른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화, 이 전세가율, 매매가율 이 변화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확한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상한 완화를 했었죠. 이렇듯이 시장이 계속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성이 좀 나오면 또 이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거래세를 인하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하고 이미 뭐 시장의 기조 자체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또 폭등이 나오면 추가 규제가 들어가겠지만 또 폭등이 나올 확률은 현저히 지금 작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변수로 좀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이렇게 공급, 새로운 공급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시 내 재정비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개발 관련해서 호재가 생기면 또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정된 게 이제 GTX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용산 그리고 뭐 GBC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뭐 이런 것들 서울에 예정돼 있지만 아직 개발이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또 풀어지고 또 여기에 투자 수요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도 변수다.
꼭 확인해야 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청약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약도 바뀌었고 또 얼마 전에 가점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부모 봉양에 있어서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가점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투자 수요는 아예 철저히 진입 안 되게끔 했는데, 과연 이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실패를 하고 난 후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침투를 할지, 그게 또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분위부터 3분위에 있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근데 워낙 이 분양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하고 이 우수 지역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미분양은 더 쌓이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 청약에 성공하셔서 원하는 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내년에 또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선택할 것이냐, 전세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대외적인 뭐 해외 뭐 이런 대외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 논외로 따지고 이 정도로 변수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19년 내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보유 중인 주택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본인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보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뭐 올랐다고 바로 팔고 사고 이런 재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처럼 뭐 코인처럼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껏 들었던 제일 명언 중 하나가, 모든 재테크는 마찬가지다. 사서 모으는 것이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저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샀다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있는데, 아까 2019년도 1급지, 2급지, 3급지 뭐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 되느냐, 던져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입지가 좋을수록 장기간 호흡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매입 시점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가치는 불변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안전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그 내년에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던지시면은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는 너무나 무모한 선택입니다. 어렵게 매수해놓고 세금 지금 가중돼 있는, 규제 때문에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팔고 나간다면 이게 손해지 뭐 다른 게 손해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은 존버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보유 중인 주택이 없다, 내가 이제 무주택자다, 이러면은 지금 진입하는 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라면 더더욱 그래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확실히 이거 리스크는 크고 돌아오는 건 작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실거주라면, 그리고 1분위부터 뭐 3분위 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이라면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는 투자가 아니에요. 오르던 내리던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 좀 웰빙하게 하시라고, 내 집 마련 기초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내 집 마련 하라고 무주택자들 기회를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시고, 청약 안 되셔도 잘 찾아서 이 기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또 어떤 분들 댓글로 뭐 막차 태워서 시집 보내느니 뭐 이런 글 남기실 텐데, 내가 뭐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어디다가 시집을 보내요? 그냥 싫으면 말면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투자를 생각하는 분은 늘상 있습니다. 어느 시절이 와도 항상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청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
저걸 과연 살 수 있겠느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리더스원 분양했는데 저거를 실제로 제 돈 주고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소득 많으신 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냥 연봉 1억, 2억 되시는 분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멈추시면 안 돼요. 항상 위를 쳐다보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설마 이런 게 있겠어 하는 거 세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런 게 또 있을까?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또 가지고 있을까? 다 있다니까? 안 할 뿐이에요. 자, 또 이야기 새기 전에 이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축은 아무래도 조정기가 내년에서 뭐 2020년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는 지금 재개발들 단계 아직 작은 재개발들과, 그리고 이 아파트 대체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저평가 그리고 대체재, 이거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시장이 아무래도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중위가격 이상의 뭐 아파트들 보면은 중산층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그래서 이 좀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생각을 못 하시고, 또 금융도 아파트 값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 금융규제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재 시장들이 내년에는 아파트 시장은 조정기, 이 대체재 시장은 오히려 그에 비해서는 화랑, 뭐 이 정도로, 뭐 그렇다고 해서 대체재 시장이 폭등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이 대체재 시장은 똑같습니다. 원래 있는 주목적을 따라가는 시장이지 이거를 역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 해소되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내년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예상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던져야 되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다 다르겠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이 내 삶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셔서 제 채널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하고 뉴스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야 번다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지하철 타시거나 이럴 때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다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